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우리 1급에 대한 내용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차이고요. 11월 23일, 즉 24년도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ERP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 ERP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문제 풀어보셨나요? 예전 거랑 좀 다른 느낌이다.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느낌들이 보인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ERP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는 외부에다가 외주를 맡기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나 ERP 설치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웃소싱에 대해서는요.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왜냐하면 외주 업체가 ERP 설치에 대한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전문 업체의 기술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모두 다 설치해주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혹시 개발에 실패하거나 개발이 더디거나 잘 안 될 때의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 부족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ERP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외부의 전문가들의 지식을 내가 가져다 쓰는 거죠. 자,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개발하려면 개발자도 뽑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설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력들이 ERP 개발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 정도 규모까지는 되지 못해. 그래도 ERP를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ERP를 내가 도입을 하게 되면 틈틈이 업데이트를 해준다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까지도 모두 다 진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면서 인적 자원을 절약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4번이 정답일 텐데요.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이 독립적 운영이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구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능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외부 업체에게 내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아웃소싱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베스트 프랙티스를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은 자, 우리가 이 가장 선진화된 내용으로서 ERP를 패키지를 구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ERP 구축을 할 때 그래서 BPR을 하세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BPR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하죠. 경영 혁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경영 혁신을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ERP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ERP 구축과 동시에 BPR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합니다. 자, ERP 구축을 하고 나서 이건 안 됩니다. ERP 구축을 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겠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곤란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BPR과 ERP를 같이 하거나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하거나 BPR을 실시하고 나서 ERP를 하는 거 이런 상황들은 모두 다 허용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혹시라도 앞에 있는 설명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해두십시오. 자,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것보다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방식에 따라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ERP 패키지를 구축하게 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갑니다. 3번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 중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해서 전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영어로 토탈이죠. 자, 그리고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용은 코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비용, 코스트, 토탈 코스트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누구더라? 바로 총 소유 비용이죠. 총 소유 비용, 소유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소유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다라고 해서 총 소유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별 표시 3개를 했습니다. 이는 신유형입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24년도 교재를 출간하면서 이 주관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경영신과 ERP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나오나요? 라고 했더니 올해 5월 이후에 시험들에서 하반기 시험에서는 이 새로운 유형들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4년도에 하반기에 들어서 계속해서 신규 유형들이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7월 시험 없었고요. 9월 시험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시험부터 갑자기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에 출제되었던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시험이 나왔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롭다고 느껴지지 못했죠. 하지만 이 문제를 보시자마자 아마 실제로 시험장에 갔던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본 친구들은 당연히 교재에 중앙에 딱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테지만 만약에 기존에 학습하던 방식대로 짧게 학습한 친구들은 조금은 어려웠을 것이다. 자, 이런 신유형들이 드디어 이 마지막 시험부터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신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주관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속 준비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클라우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구름을 가지고서 얘기하죠. 이 구름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다가 자료를 넣어놓고서 꺼내서 쓰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도요. 완전히 공개된 공개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된 즉 폐쇄형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활용했으면 좋겠는 것들은 공개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중요도가 높은 정보들은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정보들은 사실 공개적인 내용과 폐쇄적인 부분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런 정보들도 있겠지만 외부와 함께 공개해서 봐야 되는 정보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바로 혼합형이다라고 해서 혼합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고 하죠. 자, 단어 그대로 유추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1번 공개형 클라우드는 전용 인프라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강화된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단어를 놓고서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려면 여러분들 내 비밀은요. 내가 내 입에서 발설하는 순간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구를 했더래요. 너가 누군가에게 너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밀을 전달했을 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연구 결과 평균 48시간이래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 내 비밀, 내가 지키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내가 입을 꾹 닫고 있어야지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오픈을 하면 그 상태로 그건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비밀, 나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강화시키려면 폐쇄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클라우드에 대해서 폐쇄형 클라우드는 기업 내부 구성원들 즉 우리 임원들이라든가 부장급이라든가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못하는 정보들은 폐쇄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개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 단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폐쇄형만 나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 나만 볼 수 있도록 나의 그 영역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피스 공간도 나만 쓸 수 있는 공간은 비싸요. 근데 공유 오피스 공간을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우보다는 그래도 오픈하는 그런 공개적인 오피스, 공유 오피스들이 가격이 조금은 저렴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폐쇄적일 때보다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이유, 공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가 문제, 돈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형 클라우드는 특정 업무는 폐쇄형 방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업무들은 공개형으로,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폐쇄형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면 개방되는 공개형 클라우드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도록 할게요. ERP 시스템 구축 절차에 수행하는 패키지 파라미터 설정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파라미터 설정이다 라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메뉴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메뉴들, 내가 필요한 메뉴만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파라미터 설정인데 패키지 파라미터 설정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틀린 설명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기업의 특정 요구에 맞는 ERP 시스템 기능을 조정한다. 우리 회사의 특수성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내가 제조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물건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메뉴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 메뉴들은 숨겨두고 사용하는 메뉴만 가져다 쓰면 됩니다. 자, 기업 환경에 맞게 프로세스를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조정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조정해서 ERP 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다 맞춘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내가 메뉴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메뉴 구성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더 줬으면 좋겠는데, 채소가 더 필요한데, 아니면 밥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 손님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잖아요. 식당이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산으로 간다고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누군가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박스에 체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에 체크해보면 너무 달다, 너무 싱겁다, 너무 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의견들을 수렴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조정하는데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모두 다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데이터 흐름과 저장 방식을 조정해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올바른 설명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찾기여서 3번이 정답. 이제부터 6번 물류에 대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예측은 여러분들이 영업관리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이죠. 유효 수요다 라고 해서 수요에 대해서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유효 수요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꼭 사야지, 칫솔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수요는 유효 수요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라는 욕구를 의미하며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가 있어요. 잠재 수요는 이거 이쁘다, 나 갖고 싶은데, 나 필요한데,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은요, 다 사치래요. 다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래요. 진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저거 사고 싶다라는 마음 들지 않는데요. 집에 치약이 떨어졌어요? 나 치약을 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치약은 사는 항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효 수요고,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잠재 수요다라고 하는 거죠. 수요를 예측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예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이란 잠재 수요나 유효 수요 중 어느 하나만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요의 크기를 예측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없는 상품. 자, 영속성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얘들은 사용에 대해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죄다 어려워. 그래서 이 영속성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일회용품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영속성이 없다, 영원한 속성이 없다, 다시 말해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종이컵이라든가 코로나 검사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 자,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가전제품 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는데 계속 TV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 그 다음 냉장고에 내가
계속해서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지속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영속성이 없는 일회용품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일회용품은 한 번 쓰면 못 쓰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와서 사람들이 또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코로나 진단키트가 있었어요. 코로나 진단키트가 10개, 독감에 대한 진단키트가 있었어요. 10개 있었어요. 그럼 10명의 환자가 왔다 가면은 이 10개의 키트를 모두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병원은 이 독감 검사에 대한 키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요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영속성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회용품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다. 사용하면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약품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가 있더라. 그 냉장고에 대해서는 그 병원이 언제 다시 구매를 할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냉장고가 고장나는 시점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가 언제쯤 고장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매출을 설정하기 위한 활동 순서로 적절한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서 시장 조사를 진행하세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수요 예측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고객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나서 우리는 이 수요 예측을 토대로 회사는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 판매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판매 예측을 통해서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목표를 잡고 나면 A에게, B에게, C에게 얼마나 판매를 할 것인지 할당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가겠습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성격이 다른 하나. 자, 물류 비용은요, 유통 서비스에 대한, 유통 환경에 대한 비용입니다. 외부적으로 정해지는 비용입니다. 뭐 요즘 택배비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택배사에서 외부에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나는 그냥 외부에서의 택배 비용이 상승하는 것만큼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의 탄력성은 외부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100원씩, 1%씩 올렸을 때 내 물건에 대해서 수요를 계속해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대체품의 가격은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지금 대체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즉, 외부에 있는 경쟁사가 그 물건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윤 극대화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이윤을 어느 정도씩 극대화할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윤 극대화 목표는 내가 이익을 10% 볼 거냐, 20% 볼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인데 이건 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가 고민해 볼 내용이다. 자, 그 다음 9번. 거래처별 여신한도 설정 방법 중 거래처의 신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지표와 재무제표 측정 요소로 가장 적합하게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수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회수는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서 돈을 돌려받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다 라고 하는 게 회수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히려 상품 회전율은 유동성에 대해서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1번과 4번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안정성이다, 안전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얼마나 안정적이냐,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남한테 빌려온 타인 자본인 부채와 내 돈인 자기 자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채와 자본에 대한 비율 중에서 자기 자본의 비중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자기 자본의 비중이 90%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굉장히 자기 자본 비율이 높구나. 자기 자본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안전하지 못한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바로 자기 자본 비율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자, 총 자산 증가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성장성과 관련된 언급이겠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지수 평활법을 이용할 때 평활 계수의 알파 값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수 평활 상수다라고 하면 지수 평활 상수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월에 뭐에 대해서 실제 판매량 곱하기 지수 평활 상수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전월에 예측 판매량을 가져다 놓고 나서는 1 마이너스 지수 평활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크면 클수록 실제 판매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판매량, 전월의 최근 판매량에 실제 판매량에 더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1에 가까워진다 라고 한다면 1에 가깝다. 그러면 최근의 판매량에 실제 판매량, 최근 판매량, 최신 판매량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더라. 이 최근 판매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건요. 반대로 과거의 판매량에는 조금 낮게 예측을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최근의 데이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알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예측값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자,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에 가까운 건 최근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데이터보다는 과거에 쌓여왔던 데이터, 즉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 지금 전체 기간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시간이 흐른다고 했을 때 앞쪽에 요 가장 최신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는 것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 옛날의 것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전월 예측치 쪽에 좀 더 이 0에 가까운 쪽의 알파는 실제 판매량에 대해서 최신의 버전에 대해서 더 낮은 비중, 그리고 뒤에 과거의 전반적인 데이터에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에 가까울수록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많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 자, 알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장기 예측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앞서 얘기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에다가 내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어렵다고요. 이처럼 0에 가까워야 장기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 추세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0에 가까워야지만. 자, 그 다음 1에 가깝다는 건 최근의 데이터의 영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장기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장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자, 반면 1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데이터에 영향을 가진다. 변동성이 커진다. 예측값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유사 문제나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혼동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11번인데요. 자, KPC의 신용관리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새로운 거래처인 한국상사에 대한
여신한도액을 설정해야 됩니다.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할 여신한도액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차피 공식, 예상 매출액을 통한 여신한도액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예상 매출액이 2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자. 60%. 자, 그러면 120만 원이고요. 여기에 수주 점유율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00원이 나오나요? 120만 원. 자, 계산기를 가지고서 120에다가 0.25다라고 하면 30만 원이 나오는군요. 자, 30만 원에 곱하기 90일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날짜, 여신 기간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700만 원이 나오고요. 2,700만 원에 대해서 여신 한도로 볼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이제 곱해주는 건데 이건 뭐 공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을 산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를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공헌이익률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공헌이익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변동비율입니다. 변동비율은 전체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10,000원 중에 5,000원이다 라고 하면 0.5 그리고 고정비는 1,0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0.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000만 원 나누기 0.5다 라고 했더니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이 되는 거죠. 자,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순수하게 정말로 이런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나를 팔 때 우리 회사는 단위당 얼마의 이익을 남기느냐라고 했을 때 5,00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팔면 한 개당 5,000원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당 5,000원씩 고정비까지 고려를 해서 판매를 얼마나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당 이렇게 판매를 해서 몇 개, 2,000개를 판매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1,000만 원 나누기 5,000원 하면은 2,000개. 2,000개를 판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얘가 바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에요. 나는 판매를 얼마나 해야지 2,000개를 해야지 변동비 5,000원을 고려한 이 5,000원 중에서 고정비 1,000만 원까지 세이브를 시키고서 드디어 손해를 보지 않는 지점이 2,000개인 거죠. 2,000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에다가 하나당 판매 가격 10,000원을 알려줬으니 이렇게 곱하셨을 때 나오는 매출액이 바로 2,000만 원이 된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지고서 이해하시면서 푸셔도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세요 보다는 알아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구하세요라고만 나오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제품의 수명주기 유추법이죠. 신제품과 같이 과거 자료가 없을 때 적합하고요. 이 내용들은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쇠퇴기로 갑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항상 이런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처음에 도입기에는 아직 사람들에게 잘 모를 때 그 다음에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최정점을 찍으면 성숙기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품의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수명주기 유추법이다라고 해서 수명주기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이 도입이 됐대 도입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팔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도입기에는 조금 입소문이 나야 돼요. 아직은 미미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성장기를 가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막 공장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속도로 굉장히 판매량이 높아질 거고요. 성숙기쯤 가게 되면 이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장을 더 확장하지 마시고 성숙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쇠퇴가 될지 쇠퇴하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는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컨설팅하거나 그러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는요. 공급망에 대해서 효율적 공급망이다 라고 하는 것과 대응적 공급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은요.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은 내가 지출하게 대한 비용들은 최소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회전율, 상품의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아주 조금만 남기게끔 하셔야 됩니다. 대응적 공급망들은요, 이런 가성비랑은 조금 멀습니다. 아무래도 팔 때마다 단가가 높은 물건들, 내가 하나를 팔면 나한테 1억씩 떨어지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공격적으로 하겠죠. 언제나 항상 그런 물건들을 준비해 두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재고에 대한 수준은 높이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고객이 왔을 때, 찾았을 때 없으면, 품절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물건 하나를 제대로 팔면 얘네 10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적 공급망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드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요? 굉장히 단축시켜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면 오늘 당장 저녁에도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자세로 굉장히 매출에 열을 올리는 품목들입니다. 자, 효율적 공급망은 공급망 전략은 낮은 운송 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높은 생산 가동률을 통한 낮은 비용을 유지하고 싶다고요. 가성비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대응적 공급망은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격적 투자를 선택하고 있고요.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공급망에서 높은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낮은 재고 수준, 재고 많으면 안 돼요. 왜? 재고도 관리하는 비용, 구매하는 비용 이런 것들 다 돈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재고 낮게 준비하세요 라고 해서 상품의 회전율을 높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가성비를 따지는 효율적 공급망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물류거점 운영 방식에서 물류거점에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거점이 화물에 대한 환적 기능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창고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24시간 내에 창고를 그대로 거쳐서 통과해서 그대로 나가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크로스되어서 바로 물건을 바꿔서 실어서 환적해서 환승하다라고 하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데 물건을 환적해서 가는 거는 크로스도킹 운영 방식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 재고 및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경제적 주문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주문 모형은 내가 어느 정도를 주문해야지 배송비도 운송 비용도 가장 낮추면서 주문할 때 주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주문 양이죠. 자, 무턱대고 많이 주문하게 되면 배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재고에 대해서 보관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지점까지 내가 구매를 하게 되면 배송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주문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제적 주문량에 대해서는요. 언제 이야기하게 되냐면 주문하는 양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얼마를 주문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까? 라고 해서요. 우리 고정적으로 주문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문량에 대해서 고정 주문량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이 고정 주문 기간에 따라서 속한다라고 하는 건 틀렸어요. 고정 주문 기간은요. 양이 매번 달라집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내가 뭐를 해서 재고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10개까지 채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3개가 남아있어 라고 하는 회사들은 7개 주문하고 2개가 남아있어 라고 하면 8개를 주문하고 만약에 7개가 남아있어 라고 하면 3개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는 양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경제적 주문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수량을 구매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은 3개만 주문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기간에 맞추는 거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해줘. 필요한 수량을 채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간을 맞출 때에는 고정을 했을 때에는 뭐는 상관이 없다. 주문 양에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주문 양을 픽스 시킬 때 고정 주문량을 하게 될 때만 내가 3일에 걸쳐서 주문을 하든 아니면 4일 만에 주문을 하든 5일 만에 주문을 하든 그때그때마다 주문하는 양은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주문할 수도 있고 3일 만에 주문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양이 그 주문량, 경제적 주문량에 대해서 주문할 시점이 되었을 때 주문을 해주는 방식. 자, ABC 재고관리 기법에서 품목이 다양한 경우 재고관리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재고 품목을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렇게 3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고객만 그렇게 ABC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재고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 조달 기간의 불확실, 생산의 불확실,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수요량의 불확실성 등의 예상 외 소비나 재고 부족상에 대해서 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안전재고다라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에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전재고라고 하죠. 자, 절충형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재고 수준을 파악하지만 재고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발주점으로 감소하면 최대 재고 수준까지 부족량만큼을 발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간과 양을 모두 다 절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절충형 방식이라고 하죠. 자, 재고 관리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모형들과 각각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앞서 보셨다시피 이거 페리오드 기간입니다. 고정주문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Q는 퀀티티 주문 수량입니다. 수량 주문량. 자, 그러면 고정주문 기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문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문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주문하는 시기는 기간을 매주 월요일로 이렇게 일정하게 고정을 시켜 놓는 거겠죠. 자, 고정 주문 수량은 어떠냐? 수량에 맞춘 겁니다. 주문 양은 일정하게 맞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주문 양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3일 만에 주문을 할 때도 있고요. 7일 만에 주문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열흘 만에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문 시기는 변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자, 고정 주문 기간에 대해서는 재고 수준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주문에 대한 재고 수준을 점검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주문을 할 거야 그러면 뭐 일요일 날 이렇게 정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몇 개 남았어? 현재 몇 개 남았어? 내가 주문할 때마다 항상 30개씩 주문을 하는데 우리가 안전재고 2개를 제외하고 30개 주문을 하면 되는 거야. 안전재고 2개까지 남았니? 라고 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재고 수준 점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A와 B에 들어간 내용은 일정하다였습니다. 자, 고부가가치 화물이나 긴급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한대요. 비싸고 빠르고 항공이죠. 비싸고 빠르고 항공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경제적 주문량에 대해서 내용을 보았을 때 재고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해서 Q, E, 그 다음에 1,50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경제적 주문을 하기 위해서 주문 비용이 이렇게 3,000 나와 있습니다. Q 3,000 그리고 10,000. 자, 이런 공식에 맞춰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경제적 주문량, 1회 주문량을 우리가 산출을 해야 되는데 1회 주문량이라는 건 뭐냐면 재고에 대한 내용을 이 재고를 많이 주문하면 주문할수록 재고 유지 비용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재고를 많이 주문하면 주문할수록 재고에 대한 주문 비용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지점 뭐냐? 이들 둘이 만나는 지점, 즉 다시 말해 재고 유지 비용이 최대치로 갈 수는 없다. 그럼 재고 유지 비용을 적게 하고 싶을 거고 적게 하자니 주문 비용이 높아진다. 그럼 주문 비용을 낮게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고 유지 비용은 다시 커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의 이 접점, 서로 만나는 이 지점이 가장 전체 토탈 비용이 적어지는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탈 비용이 적어지는 지점이 바로 경제적 주문을 하게 되는 지점인 거죠. 이 경제적 주문량, 1회 주문량을 여기서 맞추셔야지만 재고 유지 비용도 어느 정도, 그리고 재고 주문 비용도 너무 높지 않은 어느 정도 것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을 같이 마주하게 하는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 이게 바로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는 지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텐데요. 이 경제적 주문량에 대해서 바로 이 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Q라는 양을, 주문량을 찾으러 가셔야 되는데요. 이거 찾으러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3,000에다가 만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3,000만이 나오겠죠. 자, 그 중에 Q.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 2분의 1,500 곱하기 Q.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2분의 1,500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주면 1,500 나누기 2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750 Q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똑같이 맞추려면 우리가 요 아래에 있는 Q가 거슬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에 똑같이 Q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대신 이쪽은 Q가 2개이기 때문에 Q 제곱이고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쉽게 해보려고 양쪽에 똑같이 Q를 곱해주세요 했는데 제곱이 오자마자 헐 이렇게 되죠. 이 Q는 아니에요. Q 더하기 Q가 이 Q인 거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Q 곱하기 Q는 Q 제곱이에요.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750 거슬리는 애부터 정리해 봅시다. 양쪽에 75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750에 대해서 3,000 나누기 750이다 라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고요? 4만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 내가 따라왔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Q제곱에 4만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내가 필요한 건 Q제곱이 아니라 Q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제곱 어떻게 풀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Q는 4만에다가 제곱을 푸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계산기의 루트예요. 오케이, 언제 한번 쓸까 싶었는데 오늘 쓰시면 돼요. 4만에다가 루트를 눌러보세요. 네, 계산기에서 하도 안 썼더니 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데 잘 찾아보시면 루트 표시 보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200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숫자죠. 사실은 200의 제곱. 그래서 제곱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Q는 뭐가 된다? 2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4만에다가 루트 한번 씌워주면 이렇게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숫자 200개, 경제적 주문량은 200개였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실 뭐 나온 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의 최저점을 총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주문량으로 구하는 거야 라고 말로만 봤지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고서 계산을 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이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일하게 나왔다면 또 풀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영문 약어로 기입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소매 업체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판촉 활동을 한대요. 자, 공동은 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들 둘이 이런 판촉 활동 지역의 여건 경쟁 사항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재고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이래요. 자, 재고에 대한 인벤토리에 대한 관리 매니지먼트다라고 해서 뭐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매니지먼트 인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CMI를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교재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읽어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안 나서 못 쓴 거지 이 내용을 몰라서 못 쓴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가격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옵니다. 버스 회사의 버스 요금인데요.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이 공급자들끼리 만나서
공급자끼리 만나서 야, 버스 요금은 얼마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세탁소도 그렇고요. 이 구두 수선집도 그렇습니다. 서로 공급자들이 만나서 우리는 가격을 협의해서 정해줍시다 라고 하는 협정 가격이죠. 자, 정가 가격은 말 그대로 도서나 이런 것처럼 도서정가제 가격을 공급자가 정해서 내보내는 거고, 교섭 가격은 인테리어처럼 내가 공급자랑 1대1로 만나서 얼마에 합시다 라고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고요. 시중 가격이다 라고 해서 시중에서 정리된 가격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 수량 할인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품목을 다음과 같이 할인 행사 중이다. 1회 기준으로 한 개를 1회 기준이에요. 1회 기준. 몇 회를 여러 번 누적적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1회 오면 한 개를 사면 1,500원, 세 개를 사면 3,000원이래요. 다시 말해 1,500원짜리, 1,500원짜리 두 개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하나는 공짜로 주겠대요. 두 개 사면 하나 더 줄게. 2+1 방식입니다. 이렇게 2+1 방식은 비누적적 수량 할인이에요. 누적적 수량 할인이다 라고 하면은 커피 쿠폰처럼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10번 구매하면 마지막에 하나 더 무료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2+1이다 라고 해서 언제든 사러 왔을 때 두 개를 사는 고객에게는 하나 더 얹어주면서 이렇게 두 개 값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급자의 공급 가격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공급자가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에 대해서 10,000원에 팔고 있더라. 이 10,000원의 가격이 적절한 거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고민을 해볼 때 이 새로운 규격이 적용된 신제품이래요. 새로운 제품이니까 정말로 그 가격이 맞는 걸까? 그냥 새로운 제품이라고 말만 붙여놓고서 얘들 그냥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좀 과도하게 올린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죠. 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정해야 되는 경우, 가격 이외의 품질과 성능도 고려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공급자의 가격이 정말 신뢰성 있고 정당한 가격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완전 경쟁 시장에서 표준품입니다. 이건 이미 나와 있는 물품인 거죠. 이런 경우들은 굳이 공급자의 가격이 정당한지를 내가 평가할 필요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 이미 나와 있는 표준품이야. 그리고 얘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가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만 공급한다고 한다면 얘가 공급하는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미 모든 여러 공급자들이 다 이 시장에 나와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혼자서 가격에 대해서 높이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그러니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 표준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급자들의 가격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좀 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라면 공급자들이 정하고 있는 그 가격,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구나. 자, 그 다음 갑니다. 구매 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구매 계약의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 사항까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까지 없었던 일로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해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구매 계약에 대한 해지는 우리 휴대폰 해지하러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즉 14일 이내에 오시면 휴대폰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휴대폰에 대해서 개통을 하고 한 열흘 썼어요. 아직 2주가 되지 않은 상태야. 가서 얘기하는 거죠. 통신사 가서 저 이거 해지하려고 해요.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시고 앞으로 미래에 계약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과거가 계약사항에 대해서 무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의 D, 과거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25번,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각에서는 구매 관리는 보기와 같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구매 자재 관리 문제에 대한 이 교재 진도에 대한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구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구매 실무, 그리고 구매에 대한 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라든가 감시가 아니라 뭐 감시도 되겠고 감시나 감사를 하는 것들은 뭘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었고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구매 실무 파트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매 분석 활동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 계약을 할 때는 총액 방식, 개별 방식, 희망 수령 가격 방식 등으로 이용합니다. 계약 수량을 기준으로 구매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수량 방식이나 계산 수량 방식이다 라고 하는데, 계산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산의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 확정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확정 수량 방식이나 계산 수량 방식들을 이용합니다 라고 해요. 확정 수량 방식이 뭐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예정 수량을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체결하는 내용이고요. 계산 수량 방식은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도 인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할까라고 했을 때 미리 예측하고 무조건 100개 이렇게 확정하는 계약도 있고요. 한 100개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개씩 우리 여유롭게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게 되는 것들은 계산 수량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27번 관세 환급 제도입니다. 자,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데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물품을 다시 어떻게 하게 될 때요? 수출하게 될 때 수출자에게 환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냈어요. 물건을 수입하면서 수입할 때 관세를 냈지만 다시 외국으로 그 물건을 제조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외국에서 그 재료를 사다가 외국에서 그 물건을 판매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올 일이 없었다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너 들어올 때 관세 냈던 거 이렇게 다시 판매하는 거 좀 멀리 돌아와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외국에서 팔았다면 관세 같은 건 내지 않았었겠구나. 자, 그렇다면 들어왔을 때 물건을 수출하고 있다면 여기 들어올 때 냈던 관세는 자, 만약에 10을 냈더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부담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차피 외국에서 생산해서 외국에서 팔았다면 내지 않았을 돈이니까 이렇게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관세 환급 제도인데 관세를 환급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가 100% 수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제조를 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다 보니 재료를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관세를 환급해 줄지 좀 난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간이 정액 환급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이 원재료 수입 단계에서의 납부 관세 증명과 소유량에 대해서 산정하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산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간이 정액 환급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입하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소유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기가 어려울 때 환급 신청을 대략적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세 환급은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소유량 산정하지 않고서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환급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왜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물품의 수출 가격을 낮춰주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관세를 부담한 만큼 기업들은 판매할 때 비싸게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출 가격을 낮춰줘요.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수출 촉진을 하면서 많은 외화 획득을 시키는 거죠. 당해 세관장이 환급 금액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지급 요구를 하면 한국은행은 환급 신청자 계좌에 환급금을 입금하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환급 절차가 끝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관세자이다 라고 해서 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 관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관세가 아닙니다. 납세 의무는 누가?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관세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다. 자, 세율은 우리나라
과세 물건은 과세부과 대상으로서 수입 신고된 수입 물품, 과세 표준은 세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자, 신용장 LC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용장 LC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로의 신뢰도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을 이런 보증하는 기관으로 두고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은행에서 신용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고서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보증을 해주니까 정말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요. 3번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용장 거래는요.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우대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송금 및 추심 방식보다 은행 수수료 금액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데 얘가 틀렸습니다. 이 송금을 하거나 다이렉트로 송금해 주거나 추심하는 방식은 신용장이 없는 무신용장 방식입니다. 이 무신용장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 아무리 우리가 서로 신뢰도가 없을 때 정확한 수출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수입자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용장이라는 걸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수수료가 비싸긴 해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뢰가 두터워졌다면 그 믿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업들은 신용장부터 정리를 합니다. 왜냐? 너와 나가 신뢰가 쌓였다고 한다면 굳이 중간에서 수수료가 들어가는 신용장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용장 없이 다이렉트 송금만 하면 송금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저놈의 신용장 때문에 은행에다가 주는 수수료가 꽤나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액이 훨씬 적다라는 표현은 틀렸다. 아무리 수출 지원을 위해서 수수료 우대를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내는 수수료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 은행이 중간에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다 맞는 표현입니다. 뭐 신용장은 조건부 지급 확약서다라고 해서 뭔가 대금에 대한 지불이 확정이 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한부 신용장은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진 거잖아요. 어음 결제처럼 이렇게 외상거래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겠고요. 무담보 신용장은 선적 서류의 첨부를 지급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인데 선적 서류가 없어도 되는 경우들은 중간에서 지불해야 되는 이런 물건에 대한 말고 물건 이외의 부수적인 비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렇게 무담보 신용장을 적용하겠죠. 자, 그래서 수출자가 선적서를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은행에서는 환원만 제출해서 대금 회수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적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하증권, 즉 배에 물건을 싣고서 이렇게 배에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그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회소 간에 체결한 해상 운송 계약을 근거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해상보험 계약은 인코텀즈 거래 조건과 상관없이 수출자가 반드시 보험 계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FO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출자 쪽에서 우리가 보험을 계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CIF다라고 해서 인슈어런스에 대해서 수출자가 내주지만 상대방 보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수출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지만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자가 모두 다 보험 계약자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해상보험 계약에서도 수출자와 수입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31번 넘어갑니다. 인코텀즈 2020은 무역거래 조건, 물품 인도 장소와 운임 부담 영역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영역이 확장이 되죠. 자, 2단계, 그래서 EX워크에서 공장에서 시작하는 거. 방금 보셨던 FOB에서 수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F단계, 그 다음 수입자에게 유리해지는 C단계와 마지막 수입자가 가장 편하게 되는 듀티까지 프리하게 할 수 있는 D단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E냐, 그룹 F냐, 그룹 C냐, 그룹 D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이 가는 데 있어서 캐리 에이지, 운반 비용에 대해서
paid를 해주는데, 즉 내주는데 어디까지? 그들이 설정한 목적지까지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carry is paid to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C죠, C. 네, C. carry is paid to 해서 CPT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CPT 방식에 대해서는 물품의 인도 장소는 수출국에 합의된 지정 장소, 컨테이너 운송을 포함한 복합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규칙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C로 시작하는 carriage 운반 비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는 C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C가 답이었습니다. 자, 환원 결제를 전신으로 하는 환율을 전신환 매매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셨던 TT 방식이 바로 전신환 매매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물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뭐 중간에 신규로 봤던 유형들도 보이고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있었던 교재에서 좀 잘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문제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늘상 나왔던 거, 늘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보다는 평소에 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좀 더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수 평활상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 판매를 예측해 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를 많이 물어보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인코텀즈에 대한 약어를 쓰세요라고 해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뭐 carriage, paid to다라고 하면 CPT 이렇게 약어를 쓰라고 할 텐데 C그룹을 쓰라고 한다거나 좀 방향성을 다르게 하죠. 경제적 주문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사실 생산 쪽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라기보다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재고에 대한 주문 비용이랑 그 다음에 재고 관련 비용에 대해서 재고 유지 비용이랑 이 두 가지에 대한 최저점, 총 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으로서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는 이런 계산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신규 유형이라 낯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금방 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실무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